자, 가봅시다. 확률의 뜻 역시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을 할 건데, 총 세 가지 확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땐 이론적인 확률이야.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험적. 어떠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거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들이 생깁니까? 그러시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전사건이 되겠지, 표본 공간. 그랬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각각이 나올 기본적인 확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생각인 거죠. 물론 면의 크기가 다 일정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겠지만, 그럼 뭐 면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정한 정육면체의 주사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6분의 1씩 각각의 확률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보고 있지 않지, 그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이거는 수학적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전제 사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는 확률이, 근원 사건들이 같아야 우리가 이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계산하기 좀 힘들겠지. 자, 그때 어떻게 수학적 기호를 표현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읽을 겁니다.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줄여서 얘기하기 시작할 거냐면, probability의 약자를 따서 P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시고 라지 A라고 쓰시게 되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이름을 읽게 될 거예요. 이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가 몇 번입니까? 라고 해서 NS.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NS를 읽으면서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었어. 확률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를 셈으로써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혹은 뭐 1학년 학생들한테 확률 파트를 경우의 수 파트랑 동시 진행한다던가 혹은 먼저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은 경우의 수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고3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한 번 정도 확률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 들어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분자에는요, A가 일어날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NS분의 NA 이렇게 읽게 되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건데, 그리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수학적 확률로서 모든 확률이 다 계산됩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푸는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풀고 있는 것들은 다 이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긴 해. 왜냐면 우리가 언제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겠어?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서 계산이 되는 범주 내에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건데, 사실 모든 확률이 다 수학적 확률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계산되지 않는다라기보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죠, 정확한 이유를.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초등학생 혹은 그 이하도, 야,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가 결정될 확률이 얼마나 돼? 라고 하면 다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몰랐어. 내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삼신할매 찾아가기도 하고 막 어떤 나무에다 절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뭐 베개 밑에 칼도 넣어놓고 자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거 얼마나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치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확률이라는 것이 발달해 가면서 결국에 중요해진 건 뭐가 되냐면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접근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힘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하자는 게 더 핵심이 되기 시작하냐면 통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더 핵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확률이 존재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조금 신선해 보이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부터 좀 할게요. 이 통계적 확률이란 것은 이론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확률이에요. 경험적. 수학적 확률과 대비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이거죠.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론적 확률 그리고 선언적, 그러니까 그걸 해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라는 게 존재된다고 한다면 통계적 확률은요 경험적으로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런 상황 한번 보자고요. 이런 확률 왜 배웁니까? 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기호를 시행의 횟수라고 한번 합시다. 뭐 n이 3이다 그러면 3번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n이 1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10번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rn이라고 하는 기호, 이건 물론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 r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 거냐면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 A가 나타난 횟수, 를 RA라고 할게요. 즉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러한 상황이 될 거야. 내가 n번 시행했는데 그 n번 중에서 사건 A가 Rn번 나타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내가 12번 던졌어요. 12번 던졌을 때 나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할게. 그럼 3의 눈이 나오는 거 몇 번 나타났냐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12번 던졌더니 3의 눈이 뭐 4번 나타나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자를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n분의 전체 시행했던 것 중에서 Rn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건 A가 나타난 횟수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되셨어요? 그럼 n분의 Rn이라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되기 시작해. 이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주사위를 12번 던졌더니 3의 눈이 4번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통계적 확률로서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전체 12번 중에서 4번 나왔으니까 12분의 4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좀 약간 의아한 게 하나 생길 거야. 뭐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3의 눈이 확률이 6개 면 중에서 하나니까 6분의 1 아니야? 근데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뭐냐면 12번 중에 4번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4분의 1인가요? 아니 3분의 1인가요? 계산된 결과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통계적 확률을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쇠법칙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보이는 시행 횟수 n을 무지하게 많이 해보자고요. 처음에 한 12번 정도 던졌을 때는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를 무지하게 많이 해보자고. 무지하게 막 많이 하다 보면은 3의 눈만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져 간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은 이런 뜻이 될 거야. 이 시행을 무한히 많이 하면 결국에 어디에 근사해져 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수학적 확률과 근사해져 가기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학적 확률이란 건 선험적이다. 즉 경험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동전을 던지거나 이딴 행위들이야 굉장히 간단하니까 선험적으로 다 인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복잡한 확률 계산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해보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을 때 스카이에 갈 확률 미쳐버리겠죠 이제 슬슬. 네. 뭐야 그게 계산이 돼? 사람의 두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몇 등급이었는지부터 다르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네들을 정확하게 몇 %야라 말하기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의 확률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통계적 데이터를 쭉 쌓겠다는 얘기야. 즉 시행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얘기겠죠.
많이 들어보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수학적 확률과 근사해져 간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단원이 통계라는 단어인데, 그럼 통계라는 단어는 결국에 뭘 하기 위함이냐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확률이 뭐가 되냐면 기하적 확률인데,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하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양궁 같은 게임 본 적 있으시죠? 양궁. 예, 양궁에 보면은 뭐 이렇게 원으로 생긴 표적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10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맞추고 싶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러면은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노란색 부분의 활이 맞출 확률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양궁은 노란색을 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잖아. 그치? 난 저기를 맞춰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고 쏘는 거니까 물론 확률적 계산되는 건 그건 좀 다른 오차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으로 그냥 던졌을 때야.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바깥쪽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흰색 원 안에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시고 그때 랜덤을 던졌을 때 노란색 안에 들어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계산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용할 수 있긴 해요. 무작위 던져봤더니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할 수 있다? 면적, 기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맞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노란색에 맞출 확률을 경우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PA는 확률은 전체 흰색 부분의 면적 분의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뭐 상황 파악 되셨죠? 문제는 요건데 제가 여기서 좀 너희들한테 특별한 예제 하나를 좀 더 풀어드리려 하는데 이건 책에는 없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잡아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에 보면 보통 이런 문제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기하적 확률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된통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한번 잠깐 풀고 갈게.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길이가 10인 선분 AB가 있대요. 이 선분 AB 위에 C와 D라고 하는 두 점이 있는 거야. C와 D라고 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려 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저거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너희 교과서 같은 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은 저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 저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질문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려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당황한다고요. 이런 문제들은 경험을 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길이가 10인 선분 AB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고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점을 우리가 A, 여기 끝에 있는 점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수직선상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수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좌표도 한번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0,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얘기할게.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양 끝점이 정확하게 A와 B가 고정이 되어 있죠. 즉 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C와 D는. 그리고 그 중간 그 사이에 C하고 D 두 점이 있는데 C는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C가 있어요. 이 점의 좌표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걸 잠깐 X라고 놀려 합니다. 요런 건 경험상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은데 D라고 하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D는 여기 쓸 것인데 이 미지수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경우가 있거든.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뭐라 잡을 거냐면 Y라고 좀 잡아볼게요. Y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됐어요? C의 좌표는 X, D의 좌표는 Y 이렇게 놓으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 학생들이 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C를 X1, D를 Y로 놓는 게 아니라 X2라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X1과 X2라 놓고 났을 때 문제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좀 당황스러울 때가 덜어 있더라고요, 애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C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길 바래. 3 이하이길 바래. 정확하게 3 이하.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C하고 D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 선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현재 이 상태로 놓고 보면 y-x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C가 왼쪽, D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겠지. 얘네들은 그 사이에만 있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x-y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한 방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저 두 개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x-y가 근데 거리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이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걔가 3보다 작거나 같길 바란다 라는 뜻의 조건식이겠네. 그러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x하고 y는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10보다는 왼쪽에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도 0보다는 클 것이고 10보다는 작을 것이고 y도 0보다는 클 것이고 10보다는 작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되셨죠? 오케이. 우리는 이제 이 조건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나타나져 있는 공간을 면적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식부터 빨리 풀어볼까? x-y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누가? x-y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대? 네, 3보다는요. 두 가지의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요 첫 번째 노란색 밑줄식 하나하고 두 번째 녹색 밑줄식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각각 y에 관해서 풀어 헤쳐 보시면 첫 번째 식은 y 넘어가고 난 다음에 y는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x 플러스 3보다요. 두 번째 녹색 밑줄식 정리해 보시면 넘어가니까 y는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x 마이너스 3보다요. 아까 전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는 이 점을 x1, 여기는 이 점을 x2 잡으면 의도하지 않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겠다라고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쟤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는데 x1, x2로 놓기 시작하면 약간 좀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조금 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얘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 보시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x와 y는요 각각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게 표본 공간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0은 여기 있을 것이고 10은 여기 있겠네. 이게 x의 좌표 공간이 표본 공간이 될 거고요. y 값은 0은 여기 있을 것이고 10은 여기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표본 공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10, 높이가 10인 정사각형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그 와중에 노란색이 말하고 있는 부등식의 영역은 y는 x 플러스 3보다 작대요. 기울기는 1이고 y좌표는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겁니다. y값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아래쪽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셨음? 두 번째, 녹색 선은요. 기울기는 역시 똑같이 1인데 y좌편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라고요. y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위쪽이 되겠네요. 전체 표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요 사이에 찡겨 있는 요 부분에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C와 D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이란 것은 전체 표본 공간의 면적은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사건은 요 사이에 찡겨 있는 육각형 모양의 면적이 되겠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확률은 전체 정사각형의 면적 분의 오케이? 그 사이에 찡겨 있는 육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서 분자에 올려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하적인 확률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확률의 기본 성질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갑시다. 마지막이에요. 아까 전에 지연이가 그 얘기 했었잖아. 선생님, 제가요 글씨를 처음부터 이쁘게 쓰면 계속 쭉 쓰는데 안 쓰면 자꾸 다시 쓰게 돼요라는데, 그러진 마세요.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선생님 이런 정리한 거 그렇게 뭐 복잡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 첫날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덜 주고 싶기도 했었고, 근데 너희가 이걸 쭉 열심히 써놓고 난 다음에 벽에다 걸어놓고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고서처럼 관리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개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너희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말의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보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게 이론 정리를 하는 건데, 오늘 바로 당장 다시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겁니다. 오늘 당장 다시 하면. 근데 이거를 묵혀놨다가 한 3, 4일 후에 꺼내놓기 시작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필기만 반복적으로 쓰고 있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자, 전사건을 전제조건 하나 깔고 갑시다. 미안해요. 전사건을 표본공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임의 사건을 A가 있다고 할게. 임의 사건 A. 자, 이런 상황에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집합에서 했던 걸 다시 이용할 건데, 이거 만약 집합으로 생각해봐. 그럼 아가들 이렇게 생각해봐. NA라고 했을 때, NA라고 했을 때 얘는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확률의 용어로 바꿔서 보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렇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냐면, 경우의 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리고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항상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 사건이 S라고 했으니까 S의 원소의 개수, 즉 경우의 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상황에서 모든 변을, 전체 모든 변을 다 NS,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재밌는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될 건데, 가장 좌변 0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NS분의 0이니까 0이지, 그냥 그대로. 그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놈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NS분의 NA야. 이거 아까 전에 보지 않았었니? 이거 뭐라고 썼죠? 그렇죠. 확률 A가 된다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PA, probability A, A의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하지만 오른쪽 우변은요, NS분의 NS니까 얼마 되겠어요? 네, 1이 돼요.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 뭐냐면 모든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커나왔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내가 확률을 구했는데 확률이 2가 나왔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내가 확률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어. 무조건 틀렸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확률의 첫 번째 기본 성질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본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와 마찬가지로 PS라고 하면 읽어보세요. 전체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전체 사건의 확률. 전체 사건의 확률은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네, 1일 수밖에 없겠죠. 네.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P 공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 되겠지.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 되겠어? 0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간단히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505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안타깝게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것 중에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석쌤이지? 우석쌤이 같이 수업 나가고 계시죠. 우석쌤이 경우의 수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너희들 너무나 또 어여삐 여기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고 시작해 버리게 되면 또 너희를 너무 루즈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닐까.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좀 신경 쓰는 게 애들이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를 원하거든. 근데 또 너무나 떠먹여주기 시작하면 또 애들이 너무나 긴장감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혹시 확률 문제를 풀다가
경우의 수 쓰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혹은 우석쌤이나 혹은 현욱쌤한테 가서 질문하시고 물어보고 예, 선생님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래요. 말 모른다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505번부터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균등하게 8개 영역으로 나눠진 원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대요. 이 원판을 회전시키는 화살을 2번 쏘았을 때 화살에 꽂힌 영역의 두 수의 차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원판이 하나 있고 얘를 8개 영역으로 나눴다고 하네. 나눠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원판마다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대요. 얘를 회전시킨 다음에 화살을 2발 쏴서 그 두 화살이 맞춘 숫자들을 잡을 겁니다. 시행 자체는 뭐가 되니 얘들아? 우리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 시행은 뭐가 될까? 화살을 쏘고 있는 게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행의 결과, 사건들은 뭐가 될까 생각해 보시면 화살 쐈더니 뭐가 맞을 수 있겠어? 1, 2, 3, 4, 5, 6, 7, 8.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 시행을 하잖아. 그 다음 시행을 했을 때 역시 결과들도 1부터 8까지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했더니 표본 공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쏜 게 1이었을 때 두 번째 쏜 게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다시 1이 가능하다. 이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내가 첫 번째 썼던 게 1일 때 두 번째 쏜 게 2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세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첫 번째 쏜 게 2인데 두 번째 쏜 게 1일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1, 2를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2, 2를 다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구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하면서 끝나겠다? 8? 네, 8까지. 아, 그러면 나는 표본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 1, 1부터 시작해서 8, 8까지. 앞에 있는 것도 8개 중에 하나, 뒤에 있는 것도 8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 8의 제곱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네. 전 사건, 표본 공간이 존재하겠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쐈던 화살과 두 번째 쐈던 화살이 맞추고 있는 숫자들의 차가 얼마? 2보다 클 확률이래. 두 화살, 두 숫자의 차가 2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에 뭐라고 하냐 2보다 클 확률. 그럼 크다는 것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런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체 64가지 8의 제곱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 봐갖고 두 수의 차가 2보다 큰 거를 다 잡아내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다 일일이 세서 접근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겠죠. 셀러봤더니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두수의 차는 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잖아. 두수의 차는 뭐가 가능할까? 두수의 차가 제일 작은 건 얼마겠니? 두수의 차가 제일 작은 거 얼마? 그렇죠. 0이 가능하겠죠. 1, 1, 2, 2, 3, 3 이런 거. 두수의 차가 1인 것도 가능하겠죠. 두수의 차가 2인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두수의 차가 가장 큰 건 몇 가지 가능할 수 있겠어? 그렇죠. 7까지 가능할 거예요. 8 쏘고 1 쏘고 1 쏘고 8 쏘고 이런 거.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두수의 차가 2보다 크게 바란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세주기 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3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6도 있겠네요. 그럼 너희가 첫 번째 뭘 인지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두수의 차가 0부터 7까지 가능한데 그중에서 3, 4, 5, 6, 7인 경우를 다 세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야 좀 귀찮아 이거 다 세긴 좀 많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 뭘 이용하자? 여사건의 개념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차라리 뭘 세버리는 게 낫겠다? 얘네들을 세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두수의 차가 0인 경우는 몇 개 있을까? 이건 뭐 팍팍팍 떠오르잖아. 두수의 차가 0인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요? 그렇죠. 1, 1, 2, 3, 3 그래서 8, 8까지 8가지 있겠네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두수의 차가 1인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첫 번째 인지될 게 항상 전사건이 무엇이냐 즉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 인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여기만 다이렉트로 고민하다 보면 이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 1, 2를 셌으니까 2, 1은 안 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때 어떻게 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체 사건을 어떻게 셌는지가 되게 중요해. 내가 전체 사건을 1, 2와 2를 구분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뭐 해야 돼? 구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1,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3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마지막에 7, 8이 있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1, 2를 자리를 바꿔도 2, 1이 있겠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3, 2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마지막에 8, 7까지 있겠죠. 보시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갔으니까 윗줄에만 7개 있는데 걔들 뒤집은 게 또다시 7개 나고 여기 몇 개 나와? 14개 나오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두 수의 차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까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칸이 좀 좁으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 두세 차가 2인 경우 몇 가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역시 1, 3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고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겠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마지막 어디까지 갈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6, 8까지 가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라고 하시면 1부터 6까지 앞에 있는 거 기준 봤어요. 6개니까 여기 있는 게 6개네. 근데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얘들 또 자리 뭐 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1, 점점점 가가지고 8, 6까지 또다시 6개 나올 테니까 총 12개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 했죠? 자, 우리가 쭉 생각해 온 걸 봤더니 전체 사건 처음에 계산했고 그 다음에 두 수의 차가 이보다 큰 걸 계산하고 싶은데 그거를 다 세는 건 좀 귀찮아서 여사건 생각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체 사건이 64가지인데 오케이? 그 중에서 전체 사건 64가지 중에서 뺄 거예요. 몇 개를 뺄 거냐면 여기서 8개, 여기서 14개, 여기서 12개가 나오니까 다 더해보시면 얼마입니까? 20개, 34가지인가요? 예, 34가지를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분자의식을 쪼개서 보시면 64분의 64니까 1. 아, 전 사건 확률은 1이겠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세고 싶지 않은 확률 64분의 얼마? 34만 계산해서 빼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32분의 15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예. 다음 문제 가봅시다. 507번. 네. 네. 가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제약적인 이용하지 마세요. 마음껏 이용해. 자, 507번 나가봅시다.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 세수 스몰 a, b, c가 a는 b-2보다 작고 그 다음에 c는 b-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사위를 던진다고 그랬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행 자체가 주사위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눈을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바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스몰 a, b, c에 우리가 어떤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세수 a, b, c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길 바란대. a는 b-2보다 작고 그 다음에 c는 b-2보다 커나가길 바란대요. 일단은 식이 두 개 연달아 나오니까 좀 분리해서 무슨 말인가 좀 알아들읍시다. 그죠? 첫 번째 노란색 이 부등호를 갖고 있는 요식을 정리해봤더니 얘는 이런 뜻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넘겨보니까 b는 a 플러스 2보다 크대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도 한번 찢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이 되냐면 b-2는 c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는 작거나 같아. 뭐보다 c 플러스 2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 위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쪽에서 보면 좀 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냐면 아 B가 A 플러스 E보다 크구나. B가 사용됐네. B는 C 플러스 E보다 작거나 같구나. 아 B가 사용됐네. 그러면 내가 이 두 식을 연결하는 연결점 뭐냐면 B죠 B. 즉 B가 뭐냐에 따라서 A 값과 C 값이 얼추 예상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또 하나 전사건은 무엇일까? 즉 표본공간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A는 1부터 6까지 B도 1부터 6까지 C도 1부터 6까지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A가 1일 때 B가 1이고 C가 1일 수 있을 거야. A가 1일 때 B가 1이고 C가 2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세다 보면 각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일 테니까 마지막에 A도 6이고 B도 6이고 C도 6일 거야 라는 것까지 전체 표본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겁니까? 6의 3승만큼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계산해 볼 건데 두 가지 생각을 잡았네. 전체 표본 공간의 사이즈는 6의 3승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얘네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생각하려 할 때 B가 기준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B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B 값을 기준으로.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B가 1일 경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B가 가능한 게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조져보겠다 이 얘기야. B가 1일 때 생각해 봤더니 B가 여기 1이 딱 들어갔어. 1이 딱 들어갔더니 A는 얼마만큼 돼야 되냐면 1에서 2만큼 뺀 거보다 작아야 돼. 근데 1에서 2를 빼버리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죠. A도 1부터 6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럼 B가 1인 거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생각이 번뜩 든 게 그러면 A가 아무리 작아봐야 얼마니까?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 3이 작으면 B는 최소 몇부터 시작하겠다? 4부터 시작하겠네. 난 생각할 수 있더란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하지 말고 B가 4인 경우부터 세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B가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첫 번째 노란색 식은 얼마가 되냐면요. A는 작아요. 뭐보다? 4 마이너스 2니까 2보다 작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여기다 B 자리에 4 갖다 집어넣었더니 넘겨보시니까 C는 뭐가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1밖에 하나밖에 없어. 이걸 만족하는 C 값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C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 3, 4, 5, 6, 5가지가 있겠네. 그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순서상은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A가 1이면서 B는 4인 것까지는 고정이 돼 있고 C가 2인 경우 A가 1이고 B가 4이고 C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겠죠. 너무나 쉽게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여기 1개, 여기 5개니까 얘네들이 곱한 것만큼 경우의 수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요.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B가 얼마일 때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일 때 생각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1, 2, 3이 안 된다고 우리 아까 잡고 왔으니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B가 5가 되면 저 노란색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는 작아요. 뭐보다? 3보다 이런 식이 될 거고 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갖다 집어넣었더니 C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재밌는 게 아까 전에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3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A가 1 또는 2가 될 거야. 근데 그와 반대로 C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할 때보다 하나 더 줄겠죠. 이때는 3, 4, 5, 6 이렇게 될 거라고요. 즉 아까 전에는 A가 1개였는데 이번에 A가 2개로 늘었고 아까 전에 C가 5개였는데 이번에 C가 4개로 줄었어요. 즉 2개 곱하기 4개 하니까 몇 개 나오겠어? 8개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네 번째도 되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제 B가 6인 게 마지막 케이스인데 B가 6일 때는 물론 계산해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특징이 물론 못 잡아내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 결국에 이게 숫자 하나 들어가면 여기 있는 A는 4보다 작다. 이게 하나 더 늘 거겠지. 그 다음에 C는 4보다 크다. 이거 하나 줄 거겠죠. 그러니까 여긴 몇 개가 되겠어? 3개. 여기 몇 개 되겠어요? 하나 줄었으니까 3개 되겠죠. 그래서 쉽게 뭐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총 9개가 되겠네 예상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못한다고 한번 써보세요. A가 이번엔 뭐보다 작을 것이다? 4보다 작을 것이다. C는 뭐보다 클 것이다? 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 예상대로 여기서는 3개가 나왔고 4보다 큰 거 4, 5, 6 3개 있으니까 여기도 3개 나왔어요. 전체 여기 몇 개 되겠다? 9개가 되겠다라는 거 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 여사건은 안 셌죠. 예. 그러면 전체 사건의 경우에는 몇 가지입니까? 6의 3승. 그 6의 3승에 쓰는 것보다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쓰는 게 계산이 좀 더 편리해. 분자는 몇 개 됩니까? 하시면 8개, 6개, 9개니까 더하시면요 14개, 23개인가요? 되십니까? 약분이 안 되나? 약분이 안 됩니까? 뭔지? 계산 틀렸나? 내가 답을 체크해 놨는데 답을 체크해 놓은 게 지금 안 맞아. 23개가 22개인데? 오! 얘들아. 그쵸? 이거 잘못했어요. 근데 왜 여기 이거 6개라고 써놓은 게 아니네. 그지? 예인병아. 어디죠? 요거죠, 요거. 에이, 잘못 썼네. 네, 5개, 8개, 9개니까 다 더하면 몇 개입니까? 22개죠. B가 6일 때라고 써놓고 B 6개라고 쓴 거였어.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2 하나 약분되죠. 여기 11 될 거고 여기 3 돼요. 36 곱하기 3 하니까 108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11 이렇게 108분의 11 이렇게 확률이 계산됩니다. 이해되셨죠? 참 쉽죠? 되십니까? 이제 슬슬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살살 집중력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몇 번으로 가보시냐면요. 517번으로 가봅시다. 517번. (517번) 뭐라고 돼 있니? 라고 보시면 세 학생 A와 B와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고 하자. 7명 학생 일렬로 세우겠대. A와 B는 서로 이웃하고, 이웃이란 말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죠. C는 A와 B 그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도록 세울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오랜만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출문제니까 자주 이용되고 있는 문제니까 오랜만에 좀 확인 좀 하고 합시다.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웃한다 그럼 뭐한다? 묶어버렸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였지? 그렇죠. 이웃해도 되는 놈들부터 세우고 이웃하면 안 되는 놈들을 사이사이 집어넣겠다. 이 아이디어 오랜만에 좀 상기하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A와 B와 C를 포함한 7명이래요. 그럼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써져 있지 않지만 D, E, F, G까지 총 7명 있겠다. 됐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A와 B는 이웃하길 바라고요. A와 B는 이웃하길 바라고. 그리고 C는 A와 B 그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동시에 사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A와 B는 이웃하길 바랬으니까 얘네들 묶어놓고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 A와 C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부터 일단 나열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 이웃해야 되니까. 그래서 D, E, F, G 이웃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거 뭐 금방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 4팩. 됐어요? 그래서 4팩이라고 먼저 계산이 되는 것은 무엇일 거냐면 4팩이라고 하는 것은 D와 E와 F, G를 나열하겠다는 거니까 그 4팩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D, E, F, G를 나열한 경우를 일단 갖다 놓으시고 얘가 4팩 중에 하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경우마다 여 빨간색 밑줄이 거진 자리에 누구와 누구를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A와 B가 그룹이 된 놈 하나와 그 다음에 C 하나를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는데 그 5개 자리 중에서 몇 가지 자리를 선택하겠다? 그렇죠. 2가지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OP2를 곱하겠다라는 의미는 OP2를 곱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5개 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서 A와 B 그리고 C를 갖다 집어넣겠다 아시겠어? 그럼 거기까지 상황을 먼저 또 다시 써보시면 A와 B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D가 오고 E가 오고 F가 오고 G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또 여기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4팩 곱하기 5P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항상 끊어서 생각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 생각. 내가 이 중에서 또다시 어떠한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A와 B는 이웃하길 바란다고 했지 A와 B가 순서가 정해지는 거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B가 오고 A가 오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써놨던 D, C, E, F, G라고 하는 경우와 그렇죠. 구분이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보시다시피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가 있겠네라는 것이 예상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건 어떻게 됩니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사건 되게 계산하기 쉽죠. 전체 몇 명? 예, 그렇죠. 7팩이 될 겁니다. 7명 다 할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7팩에는요 A와 B가 이웃하지도 않고 A와 B가 이웃한 경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거 계산하시면 예, 깔끔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하필 남아있는 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집에 가서 풀어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풀어봅시다. 525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오락기를 단순화하여 그린 것이다. 이 오락기의 입구에 공을 넣으면 A, B, C, D 중 어느 한 곳을 지나면서 그 위치의 전등, 꺼져 있는 전등은 켜지고 켜져 있는 전등은 꺼지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 이렇게 글이 아니라 글이 긴 게 나오면 애들이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럴 때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따라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아무튼 거기 있는 오락기를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두 개로 나눠지고 또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A,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 D 이렇게 이름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봐봐.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돼요. 내가 여기다 공을 하나 이렇게 떨굴 거야. 떨구면 공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하나 가겠죠. 만약 공이 이쪽으로 왔다 칩시다. 또 여기서 내려오겠죠. 공이 또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건데 그중에서 이쪽으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B를 통과하게 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대. 오케이? 만약 들어와 있을 때 공이 지나면 불이 꺼지고 불이 안 켜져 있을 때 지나가게 되면 켜지는 거예요. 꺼졌다 켰다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뭘 원하고 있냐면 자, 각각 이와 같이 공이 지날 때마다 전등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반복하다가 A, B, C, D 네 곳 모두 전등이 켜지면 게임이 끝난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 그때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나게 될 확률을 B분의 A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길 바란대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됩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래요. 애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확률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까먹는 그 괴리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마 처음 시작했던 학생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공이 이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떻게 계산됩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마지막에 보시면 가로 안에 써 있어요. 처음에 전등 모두 꺼져 있으며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은 서로 같다. 각각 2분의 1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할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왔을 때 일로 갔을 확률과 일로 갔을 확률이 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요거까지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공이 A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공이 B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 돼요? 역시 4분의 1이죠. C에 도달할 확률도 D도 여기까지 계산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어떤 걸 원했냐면 공을 여섯 번째 집어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기 바란데 그 게임이 끝난다는 건 뭐냐면 A, B, C, D의 공이 불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대요. 뭐야? 라고 생각이 드셔. 그래서 우리
좀 난감하잖아. 여기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거 뭔 말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당부한 게 뭐냐면 아까 전 우리가 배웠었던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야. 아까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해 볼 게 뭐냐면 전체 사건이라는 게 뭘까 한번 계산해 보자고. 전체 사건이라는 게 뭘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가봅시다. 공을 6개는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공을 6개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공이 어디에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공이 갈 수 있는 건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겠지. 그럼 첫 번째 공이 A로 갔다 가정해 볼게. 그럼 두 번째 공 어디 갈 수 있을까? B로 갈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가 전체 사건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차분히 한번 다 세보는 거야. 전체 사건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을 던졌을 때 반드시 B로 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걔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다시 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로 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공도 A로 갈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헷갈리시면 위에다 써놓을게요.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그럼 세 번째 공, 네 번째 공, 다섯 번째 공, 여섯 번째 공까지 갈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공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번째 공도, 다섯 번째 공도, 여섯 번째 공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모든 공이 다 A로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이 다 A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또 두 번째 A까지 온 건 똑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B로 가면 얘랑 구분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A 그 슬그머니 그 다음에 당연히 C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슬그머니 얘들 자리 한번 바꿔보는 거야. 다섯 번째 공이 B로 가고 마지막 공이 A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얘는 뭘 의미할 거냐면 여섯 번째 공이 B로 간 거고 얘는 뭘 의미하냐면 다섯 번째 공이 B로 간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같아 보이겠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셌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순서상 뭐가 있을까 보시면 B, D로 갔고 첫 번째 공 D, 그 다음도 D, 그 다음도 D, 그 다음도 D, 그 다음도 D 전체 공 6개가 다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내가 전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순서쌍에서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의 수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순서쌍을 보면서 얘가 어떠한 구조다라는 걸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다시피 A를 한번 뽑았는데 다시 뽑고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A와 B가 자리가 바뀌게 됨으로써 다른 경우로 세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내가 한번 뽑았던 거를 다시 뽑을 수 있다. 중복을 허용할 것이다. 뽑았던 순서를 바꿨더니 다른 경우가 된다. 뭐가 된다? 순열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쌍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중에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각 자리마다 몇 개 중에 하나씩? 4개 중에 하나씩 들어갈 건데 그걸 총 몇 번 할 거다? 6번 할 거다. 아,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6승이 있구나. 여기가 상황 파악됐습니까? 됐어요. 그 중에서 내가 뭘 계산하기 원하냐면 A와 B와 C와 D의 불빛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됩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처음엔 다 꺼져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일단 머릿속에 딱 드는 게 여기 문자열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사건은 A와 B와 C와 D가 반드시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불이 켜질 거니까. 그러면 두 자리가 남는데 6번 한다니까 두 자리가 남는데 이 두 자리는 어떻게 돼야 저 네 자리 불이 딱 켜질까? 그렇죠. 무조건 뽑았던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핵심이 뭐냐면 뽑았던 게 다시 나와야 돼. 똑같은 게 다시 나와야 돼. 뭐냐면 여기 A 나오고 여기 B 나와버리면 A, B 꺼버리고 끝난다고요. 그럼 안 끝나요 게임.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만약에 여기 나왔으면 여기 반드시 뭐가 나온다? A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껐다가 켰다가 다시 끄는 거야. 다시 켜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꼭 A 필요 없고 B가 나왔다가 B가 다시 꺼져도 돼요. 마찬가지로 C가 나왔다가 C가 다시 꺼져도 되고 D가 나왔다가 D가 다시 꺼져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한파악 됩니까? 오케이. 그럼 나 이런 거 세면 되겠네. 그럼 우리 그 중에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A, B, C, D 하나씩 있고 A, A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얘네들 나열하기 싸움밖에 안 되잖아. A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B, C, D가 각각 하나씩 있는 즉 6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그중에서 A 3개가 뭐가 되고 있다? 같은 문자열인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긴 경우에서 몇 가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A 3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 나열하기 싸움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금방 계산돼요. 전체 몇 개고 6팩이고 그렇죠? 중복되는 A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가 중복되는 경우가 이만큼 있는 것이고 그게 B일 수도 있고 그게 C일 수도 있고 그게 D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4개만 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탁 치면서 막 우와 씨 유레카 막 이러면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 4의 6승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4 곱하기 4가지 곱하기 6팩을 3팩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딱 썼거든. 이게 객관식인가 주관식인가? 주관식이죠. 네. 옆에 보시면 오답률이 88%가 돼 있어요. 그죠? 뭐야 생각보다 풀만한데 이게 오답률이 88%가 되는 이유가 뭘까? 집에 가서 딱 보시면 내가 직접 다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집에 딱 풀어보시면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게 틀렸어요. 답. 이거 왜 틀릴까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 확률을 계산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타나. 난 거의 확실에 가까운 막 확실에 가까운이 어디서 확신이 그지? 확실히 갖고 풀었어. 이게 답이네. 이 새끼 별거 없네. 이래서 풀었단 말이야. 풀고 나서 검토도 안 했어. 왜냐면 이거 확실하니까 다시 풀어도 똑같이 풀 거 아마. 확률은요 계산했을 때 자기가 답지를 보고 이게 틀렸다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 다시 푸는 게 어떻게 드물어. 어차피 풀어봐야 다시 풀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풀 거니까. 근데 이게 답지 딱 봐도 틀렸어요. 내가 오늘 너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 건데 그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혹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답지를 봤더니 아마 너희들 준 책들 보면 뒤에 빠답이 있을까? 빠른 답. 빠답을 봤더니 답이 틀렸어. 그럼 아가들아 해설지 보려 하지 말고 특히 확률하고 경우에서는 해설지 보려 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푸는데 다른 방법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세고 있나 무엇을 놓치고 있나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 그런 고민한 과정이 없으면 안 늘어요. 확률은. 경우의 수는. 봤더니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고민해보다 보니 오케이? 자 봐봐. 내가 지금 A 2개, A 3개랑 B, C, D를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만큼 있다고 그랬지. 오케이?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을 거냐면 여기는 이걸 나열한 게 이만큼 있는데 오케이? 그들 중에 누구도 있을 거냐면 이들 중에는 A, B, C, D, A, A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A 켜졌어. 두 번째 B 켜졌어. 세 번째 C 켜졌어. 네 번째 D 켜졌어. 그리고 게임 끝나버려. 다섯 번째 할 이유가 없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여기 전문적인 용어로 좆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좆됐다. 그렇잖아. 좆된 거잖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건 6번 만에 게임이 끝나길 바랐는데 얘 4번 만에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딱 되는 게 4번 만에 끝난 경우도 있을 거고 5번 만에 끝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4번, 5번 이거 다 세야 되나? 물론 2개밖에 안 되니까 따로 세보는 것도 도저히 볼만 한데 다 세야 되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잠깐 다른 생각 해볼게요. 아예 접근 자체를 다르게 바꿔볼까? 이 생각도 들어요. 접근 자체를 다르게 바꿔볼까? 근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 생각이 이러다가 너희들이 여기로 놔버려요.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여기 정도 왔을 때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가 2분의 1,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하다 이제 놔버린다고요. 뭐였지? 독립사건인 것 같은데, 독립시행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거 있어가지고 독립시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 이양분파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다가 놔버린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이양분포로 독립시행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 사건 이렇게 보는 게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친다면 내가 이걸 이제 빼주겠다 이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아무튼 이렇게 나와 6번 만에 끝나. 그지? 근데 아까 내가 걱정했던 게 4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5번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 5번 만에 끝난 건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5번 만에 끝난 건 뭘까? 5번 만에 끝난다는 거는 문자를 몇 개만 사용했다는 거야? 5개만 사용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A, B, C, D 중에 뺄 건 없고 얘 하나 빼버렸어 이렇게. 그럼 5개 문자 남았잖아. 이거 게임 끝나? 죽어도 안 끝나지. A 꺼져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이 말 이해하시겠어? 즉 얘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6번 만에 끝나는 게 가능해. 그리고 4번 만에 끝나는 것도 가능한데 5번 만에 끝날 수는
없다야. 그럼 우리가 계산한 이 확률에서 뭐만 빼버리면 그만이냐면 4번 만에 끝날 확률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4번 만에 끝날 확률은 무엇인가? 라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 말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4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6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걸 다 계산한 건데 난 이 중에서 빼주겠다고. 누굴 빼주겠다? 4번 만에 끝나는 걸.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쉽게 예상되는 게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 것이다? 4에 4승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4의 4승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났을 때 D로 끝나는 것까지가 4의 4승만큼 있겠지. 그들 중에서 끝나려면 4번 만에 끝나려면 정확하게 A와 B와 C와 D 하나가 나열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들 중에서 내가 지금 분자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A, B, C, D가 하나씩 나열된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A, B, C, D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렇죠. 계산하기 너무 편하게 4패인 거죠. 그럼 내가 4번 만에 끝날 경우와 6번 만에 끝날 경우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4번 만에 끝날 경우를 빼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건 정확하게 6번 만에 끝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더니 그게 바로 안 써놨네요.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왔는데 34분의 1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답이 A값 B값 더하시면 3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